연초에 해피 차이니즈 뉴 이어 문제로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한 것은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은 설날 혹은 코리안 뉴 이어도 인정할 수 없고 오직 중국의 설날만이 오리지널이라 주장합니다. 한국도 베트남 등도 자신들만의 설날이 있음에도 일원화된 공산당식 중화 사상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또한 중국의 역사는 5,000년 이상 유구하다며 만물 중국설을 앞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주요 학자들은 최근 수년간 중국은 언어 부분에서는 한국과 비교조차 안 되며 그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근거를 들고 나와서 중국 당국을 크게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학자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중국어를 몰아내고 뜻밖의 행동을 시작했다는데요. 이러한 각종 현상들을 다시 종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한국어는 한글 기반 중국어의 사투리.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가장 참견하지 않고 조용했던 영역은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은 다소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황당한 영역까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히 한글이 중국의 사투리이며 그 근원은 중국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중국이 왜 그러한 주장을 했는지 이유를 알아보고 한국은 어떻게 절묘하게 대응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중국은 자신들과 별로 상관없는 분야는 물론이고 지나치게 선을 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주변국인 한국의 한복이 자신들의 옷이다라는 주장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복은 사실 중국의 명나라 때부터 입어온 전통 의상이라는 것이죠. 물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입니다만 이렇게 중국이 마음대로 날뛰듯 하는 것은 한국을 약소국으로 판단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동북공정과 같은 것이죠. 특히 중국은 이제 심지어 미국을 향해서도 자신들의 억지스러운 세계관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 소속 언론사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선거가 미국 사회의 분열을 드러냈고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사회 분열이 심각하다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의 여러 가지 갈등이 매우 심하다는 것이죠. 급기야 그들은 미국의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지 않는 사회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모순을 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국이 미국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논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아전인수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체적으로 미국에는 크게 두 가지 모순이 있다면서 백인, 소수민족, 엘리트, 일반인간 모순이 바로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사회 갈등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그러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도를 합니다. 중국은 최근 중국의 사회체제 시스템이 미국보다 우월하며 미국은 그러한 중국을 시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게 방역을 마친 중국을 저주한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이제 미국을 대상으로도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피력하며 중국이 우월하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국내 네티즌들은 중국이 근래에 들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언어 공정에 나섰다는 정황을 말합니다. 아직 이것이 중국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움직임은 아닙니다만 학자들을 중심으로 주장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당국은 사실상 이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의 세계문명연구협회는 2019년경 전 세계 문명은 중국 문명의 하위에 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결국 서구 문명은 중국에 속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시로 든 것이 영어가 중국 지방 사투리가 변형되어 영어로 정착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물의 중심을 나타내는 중국의 핵이라는 단어는 중국 발음으로 허더인데 영어의 헐트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중국 변방의 언어가 서구로 전달이 되었고 결국 영어도 중국어가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어 단어를 차용해서 26개의 알파벳이 탄생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어의 우수성을 입증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가게를 뜻하는 샵이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상점을 이야기하는 샹푸와 발음이 유사하다는 식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언어의 중심에 해당하는 중국어인데 서양에서는 오히려 중국을 공격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며 그들은 이제 전 세계 문명의 중심을 올바로 찾아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할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중국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을 그냥 웃어만 넘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은 원래 도광양회라고 하여 힘을 기르고 자신이 힘이 충분히 커질 때까지 숨기고 있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정권에 들어서 이것을 180도 바꿔 자신의 힘을 전 세계에 드러내고 과시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1대1로 정책으로 중국이 자신보다 경제가 약한 국가들에게 중국 자금을 밀어넣으면서 결국에는 중국의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움직임이 그런 것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패권을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패권을 가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상대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각종 학자들은 중국 당국의 방향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언어 속국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학회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급기야 러시아나 일본어 역시 중국의 속국이 아니냐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실제 중국의 한자를 자신의 문자로 쓰고 있어 중국의 언어 속국이 확실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글도 중국의 사투리의 일부라는 주장을 하면서 한국인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는데요. 한글은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가장 극창하는 독창적인 언어로 언어 지도에서 보면 유일하게 다른 색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언어들은 알파벳을 공유하기도 하며 중국과 일본은 한자를 같이 쓰는 한자 문화권이므로 색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만큼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색으로 표현된 게 한글은 세종대왕이 독자적으로 완성한 언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국이 한글이 중국의 사투리에서 파생되었다는 주장은 애초에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학자들은 매우 단순한 논리로 연변에 있는 중국인들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안다는 것으로 한글이 사실상 중국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많은 이들은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데요. 오히려 중국어보다 한국어가 상위 언어이며 반대로 중국어가 한국어의 사투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위 언어는 필시 상위 언어보다 불편하며 어딘가 비효율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중국어가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 일부 언어학자들은 한국어가 전세계 최상위 언어에 속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미 과학 전문지의 디스커버리에서 언어학자 레어드 다이아몬드는 한국에서 쓰는 한글이 독창성이 있고 기호 배합 등 효율 면에서 특히 돋보이는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라고 특별히 한국의 효율성을 극찬한 바 있습니다. 1996년에는 프랑스의 언어학자 회의에서 한글을 세계 공통 언어로 쓰는 게 좋을 것이라는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중국 배경으로 유명한 소설 대지를 쓴 미국의 유명한 여류 작가 펄벅은 한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글자이며 가장 훌륭한 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을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극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 중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한글로는 약 8,800여 개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어는 400개, 일본어는 3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어에서 쓰는 문자는 정작 7,000여 개를 외워야 하고 통상 쓰는 말도 최소한 3,500개 정도를 알아야 합니다. 한글은 28자만 알고 조합하면 모든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중국어는 효율성에서 한국과 정반대라는 의미입니다. 당장 키보드를 입력할 때만 보더라도 한글은 순식간에 즉시 입력을 할 수 있고 가장 타이핑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어는 아예 로마자를 이용해서 단어를 찾아야 하는 방식으로 입력을 하므로 속도도 매우 늦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발달해 자동 입력을 주로 하는 중국인들은 절반 이상이 한자를 받아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폰이 입력을 대신해주니 알아보기는 하지만 그 언어를 직접 쓰는 것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훈민정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네티즌은 그래도 우리는 중국처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한글은 그 자체로 독창적인 언어라서 한국의 사투리가 중국어가 되었다는 주장은 하지 않겠다는 한 네티즌은 중국어가 한국의 일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며 오히려 한글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 일침했습니다. 한글이 중국어와 섞인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며 한글은 그 자체로 위대한 문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중국은 한국의 다양한 억지 주장을 펴고 주변국에 특히나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이 한국을 돈을 벌게 해주는 나라인데 한국은 중국한테 군소리가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자신이 구매를 많이 하는 부자 나라에는 구매력을 무기로 각종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으며 중국이 돈을 빌려주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등에는 비싼 고리대금으로 경제를 갈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앞으로 다자주의로 갈 수밖에 없으며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들을 고립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창제된 한글마저 중국의 언어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중국은 신뢰를 잃게 되며 국가 경쟁력이 오히려 하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이 도강령회가 아니라 시진핑의 주동자계를 고집하며 자신들이 최고라는 사상을 강조하는 이상 주변국들과는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전세계 중국어와 한국어 대우 근황.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그 나라의 기둥이 될 학생들에게 다른 나라의 언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도입하며 교육한다는 것은 어지간히 중요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도저히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인정받지 못할 국가에서 줄줄이 채택되고 있으며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의 중요 강대국들을 제끼고 한국이 점유율을 이기는 사태가 왔는데요. 특히나 현지인들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과 같은 국가가 한국에 밀려나는 나라들이 생겼는데
이들은 지금까지 매우 친일, 친중적인 국가도 있고 이를 한국이 앞질러 이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한류 열풍이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교육에까지 공식 반영된 것으로 정식 인증받는 셈이 된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기대도 하지 않은 나라에서 왜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인기를 얻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국. 동남아에서 전통적으로 한국은 길을 펴기가 어려운 나라로 여겨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제 식민지였던 국가가 대부분이었고 이 나라들은 일본이 강압 통치보다는 일본이 인프라를 깔고 자본을 투자해서 오랫동안 일본 기업들이 자리 잡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특히 태국과 같은 나라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한국에 비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의 대부분의 차량이 일본 것으로 약 88%의 점유율을 기록 중인 것은 물론이고 관광을 가더라도 방콕 한가운데의 호화 백화점들이 대부분 일본 자본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보더라도 일본의 영향력은 최소한 한국보다는 훨씬 태국에서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이들에게 태국만큼은 한국이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이며 가능성조차 없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태국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상식을 뒤엎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태국 대학 입학시험 제2외국어 과목에서 한국어 응시생이 처음으로 일본어 응시생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되면서 파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국어는 중국어에 의해 두 번째로 많이 선택되었는데요. 29일 주 태국 한국교육원에 따르면 2022년 태국 대입시험에서 7개 제2외국어 과목을 선택한 2만 1000여 명 중 한국어 응시생은 3,770명, 약 17.6%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어는 3,672명으로 한국이 처음으로 일본을 따라잡았는데 이것이 매우 충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전년도와 비교할 때 한국어 응시생은 약 4.3% 증가해 7개 과목 응시생 중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실제 대입이 아닌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한 태국 중등학교는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2021년 기준 175개교 규모인데 이는 전 세계 최고 규모 학교 수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이 길을 펴기 힘든 태국에서 한국어가 대세로 떠오르게 되었나 궁금한데요. 그런데 태국은 타국과는 다르게 태국만의 독특한 이유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이를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 열풍 등에 따른 태국 중등학교의 한국어 학습 열기가 폭발했다 했는데 이것은 타국과 비슷하나 업계 관계자는 특히 블랙핑크 리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또한 태국에서 특별하게 리사를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성공 스토리가 태국인의 심금을 울린 것입니다. 작년 블랙핑크의 앨범 라 리사는 이틀 만에 1억 뷰를 기록하며 전세계 솔로 가수 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올렸고 72개국에서 브랜드 평판 1위를 하는 등 세계적인 탑 가수로 성장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리사가 인기가 대단한 것이 태국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되어버린 상황이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리사는 아직 신분제의 영향이 있는 태국에서 서민층인 로쏘 출신이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태국에선 하이소라는 상류층이 명예와 부를 독점하면서 계층 사회의 기득권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로쏘 출신으로 자수성가했다는 스토리가 태국에서 꿈같은 존재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리사의 라 리사가 태국풍을 덧입혀 노래를 발표하자 그야말로 태국은 폭발한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뭐 얼마나 인기가 있겠냐 생각합니다만 태국인들은 뮤비를 보고 웃고 박수치는 게 아니라 리사의 뮤비를 보면서 오열하면서 울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심금을 울리고 열광케 하는 것입니다. 태국 총리조차 리사를 극찬했으며 태국 정부 차원에서도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K-팝과 더불어 한국어 교육의 붐이 자연스럽게 된 것이죠. 물론 여전히 일본의 영향력은 태국에서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작은 분야에서부터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한국 브랜드를 각인시켰다는 점이 주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러시아. 전쟁 때문에 양국의 관계가 어색해졌지만 러시아가 한국어를 왜 제2외국어로 택했는지 과정이 놀라운데요. 러시아 교육부는 지난 2020년 9월 한국어를 초중고학교 제2외국어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주로 한국 대사관은 한러 관계의 발전과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9번째로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채택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제2외국어가 되었는데 러시아 한 지역에서는 놀라운 소리를 합니다. 러시아 사할린주에서 3년째 한국어 교사로 근무하는 류드밀라 쉘로하예바 씨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유로 강제징용돼 사할린에 사는 우리 곁 한인들의 삶이 궁금해 한국어를 배웠고 지금은 초등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류드밀라 교사는 우리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한인 후손 3만 명과 사할린 섬에 살고 있다며 그런 이웃들을 더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들의 문화, 역사, 풍습, 전통이 궁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8년부터 일본은 사할린 지역의 노동력이 부족하자 6만 명이 넘는 한국인을 대거 징집했고 이들은 탄광, 벌목장 등에서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종전 후에도 이들은 러시아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한국어 열풍은 최근 한류는 물론 역사적인 이유로도 관련이 매우 깊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며 더욱 한국과 교류가 강화되는 시점이었던 것이죠. 전쟁이 빨리 조속히 마무리되고 러시아는 전쟁의 책임을 지되 한국과는 교류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베트남. 베트남은 세계 최초로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채택했는데 그 이유 역시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제1외국어는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된 것인데 한국어는 2019년에 제2외국어가 되더니 2021년에 제1외국어로 초고속 승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한국어가 이렇게 다른 나라와는 달리 빠른 승격이 된 이유는 다름 아닌 경제 분야로 한류 열풍과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매우 크고 박항서 감독의 활약으로 축구 성적도 좋았지만 역시 베트남 내에서 끼치는 한국 기업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많은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규모를 키워왔고 누적 투자 순위론 한국이 1위입니다. 베트남 대학생들이 취업할 때 가장 들어가기 원하는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택하고 있는 상황도 한국어의 위상이 간접적으로 올라가는 계기가 된 것이고 더욱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입니다. 2020년 삼성전자는 베트남 GDP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한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며 한국이 베트남을 떠난다고 하면 베트남에는 매우 큰 치명타가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베트남에 투자한 것에 비해서 오히려 제1외국어 대접이 늦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베트남의 제1외국어로 한국어 선정은 당연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이 최근 베트남 말고 다른 나라를 물색한다는 말이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뒤늦게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승격시키며 부랴부랴 한국에 대한 대우를 해주는 등 다소 때늦은 조치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한국의 위상이 다양한 국가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도. 인도는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우대해준다는 감정을 갖는 국가로 분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별로 인도하고 상충하는 면도 없고 인구는 많으나 양자 간의 영향력은 미미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한국이 방산 제품을 수출을 타진하는 등 교류의 물꼬가 트고 있지만 까다로운 국가입니다. 인도 특유의 법체계 때문에 포스코는 인도에서 10년간 고생하다가 이렇다 할 성과도 제대로 못 냈으며 삼성전자가 활약은 하나 역시 많은 기업들에게 인도의 노동, 환경 등 지역 법체계는 최악인 것입니다. 중국만큼의 인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한국 기업이 진출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그런 인도에서 인도 정부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고 관련 예산을 매년 2배로 돌리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최근 한류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고 한국어 시험도 순식간에 마감되는 등 사회 다방면에서 한국어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면서 이에 전격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택한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한국어를 채택한 동시에 중국어는 퇴출당하면서 중국을 불쾌하게 했는데요. 이는 중국과 국경 분쟁이 생기면서 인도에서 반중 심리가 극에 달하는 장면이 등장했으며 이에 전격 중국어는 인도에서 제2외국어였다가 한국과 터치하며 사라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인도에서는 인구가 많은 만큼 민심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한국과 중국의 대접이 천지 차이가 된 겁니다. 또한 인도에서는 한번 정책을 정하면 쉽게 바꾸지 않고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긴 호흡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어를 택한 것이 단순히 한류 때문이 아니라 최근 아시아에서 태국,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가 한국어를 택했고 한국이 최근 유엔이 선정한 선진국에 진입한 공식 국가로도 인정받았기에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인 학생들에게도 한국어를 적극 도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목할 것은 한국어를 택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구도 많고 지역에서 영향력이 작지 않은 국가들인데 오히려 한국을 앞서고 본받을 게 많은 선진국으로 분류하면서 적극 제2외국어로 편입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존에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다른 나라를 제끼고 선택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할수록 한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레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